S&P 500이 사상 최고치를 찍은 바로 그 주에 세계 최대 채권 운용사가 금리 인상을 경고했습니다. 주식시장은 축제 중인데 채권 시장에서는 경보가 울리고 있는 겁니다. 둘 중 하나는 틀렸습니다. 한쪽에서는 올해 금리 인하는 없다, 오히려 올릴 수도 있다고 하고, 반대쪽에서는 기름값 빠지면 하반기에 금리 인하가 다시 온다고 합니다. 같은 데이터를 보고 정반대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죠. 오늘 밤 숫자 하나가 이 승부를 판가름합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4가지를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첫째, 왜 월가 세대 은행이 동시에 입장을 바꿨는지. 둘째, 그 뒤에 어떤 숫자가 숨어 있는지. 셋째, 오늘 밤 발표되는 숫자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그리고 넷째, 숫자가 나온 뒤에 내 상황에서 뭘 확인해야 하는지. 마지막 4번째가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역사에서 답을 찾는 경제 해결사. 같이 보시죠.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 3곳이 같은 주에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3곳 모두 올해 금리 인하 전망을 철회하거나 연기했습니다. 월가에서 세대 은행이 동시에 같은 말을 하는 건 흔한 일이 아닙니다. 도대체 뭘 본 걸까요? 첫 번째 단서, 모건 스탠리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맷 홈바크입니다. 이 사람이 지난주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화요일 CPI는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 더 매운 수치가 나올 수 있다. 기존의 9월과 12월 두 차례 금리 인하를 전망했던 모건 스탠리가 2026년 전체를 금리 동결로 바꿔버린 겁니다. 근데 여기서 더 재밌는 건 골드만삭스도 방향을 틀었다는 겁니다. 골드만은 금리 인하를 포기한 건 아닙니다. 대신 시점을 확 뒤로 미뤘습니다. 올해 12월에 한 번, 내년 3월에 한 번. 그러면서 연내 근원물가 상승률이 3%에 머물 거라고 봤습니다. 연준 목표치가 2%인데 3%면 인하할 명분이 없다는 뜻이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합류했습니다. 동결 전망으로 수정. 이제 월가 세대 은행이 전부 같은 쪽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이 3곳이 동시에 바뀐 건 의견이 아니라 내부 데이터에서 같은 신호를 봤다는 의미입니다. 그 신호가 뭔지가 진짜 질문입니다. 세 은행이 본 곳은 같은 곳입니다. 페르시아만, 호르무즈, 해협. 전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인데 지금 그 통로가 막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따라가면 오늘 밤 숫자가 왜 위험한지가 보입니다.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역제안을 한마디로 잘랐습니다. 쓰레기. 정확히는 전적으로 용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란은 전선 전쟁 종식, 호르무즈 통행 주권, 전쟁 피해 보상까지 요구했는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구조입니다. 더 긴장되는 건 그 다음입니다. 악시오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안보팀과 군사행동 재개 가능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휴전이라고 부르기도 어려운 상태입니다. 트럼프 본인이 생명 유지 장치에 의존하는 수준이라고 표현했으니까요. 호르무즈 해협의 실태를 보겠습니다. 봉쇄가 시작된 지 3개월째입니다. 전쟁 전에는 하루 2,100만 배럴의 원유가 이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한국이 하루에 쓰는 석유량의 약 8배가 매일 지나가던 곳입니다. 지금은요, 지난주 추적기를 끄고 빠져나온 유조선이 겨우 2~3척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는 이 상황을 역사상 최대 규모의 공급 쇼크라고 규정했습니다. 4월 오펙 생산량은 20여 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1973년 오일 쇼크 이후 이 정도 규모의 공급 차질은 처음이라는 겁니다. 사우디 아람코 CEO의 말이 무게감 있습니다. 이 봉쇄가 몇 주만 더 지속되면 시장이 정상화되는 건 2027년에나 가능할 것이다. 세계 최대 석유 회사의 수장이 정상화를 내년으로 미루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해협 하나가 전 세계 에너지 가격을 쥐고 흔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맹국들은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나토 동맹국들이 평화협상 없이는 호르무즈 재개방을 위한 선박 파견을 거부했습니다. 미국 혼자 해결해야 하는 구조가 됐습니다. 협상은 막혔고 군사행동은 부담이고 동맹은 안 움직입니다. 그 사이에 기름값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기름값이 어디까지 왔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브렌트유 $104 50센트. 전쟁이 시작된 2월 28일에는 $77 되었습니다. 석 달 만에 35% 뛴 겁니다. WTI도 $98 25센트. $100 돌파가 눈앞입니다. 여기서 모건 스탠리가 시나리오를 2개 내놨습니다.
6월 안에 호르무즈가 재개방되면 유가가 이번 분기 110달러, 3분기에 100달러, 4분기에 90달러로 안정됩니다. 근데 6월을 넘기면요, 방어선이 무너지면서 130달러에서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기름값이 우리 생활에 어떻게 들어오냐면 미국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4달러 52센트입니다. 작년 이맘때 3달러 14센트였으니까 주유소에서 44%를 더 내는 겁니다. 한 달에 주유비가 20만 원이었던 사람이 29만 원을 내고 있는 거랑 같습니다. 이 휘발유 값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바로 물가지표에 들어갑니다. 3월 CPI를 보면 에너지 항목이 전월 대비 10.9% 뛰었고 그 안에서 휘발유가 21.2% 올랐습니다. 3월에 이미 이 충격이 숫자로 찍힌 겁니다. 그런데 4월 유가는 3월보다 더 올랐습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CPI에는 두 겹이 있습니다. 하나는 헤드라인 CPI, 에너지, 식품 다 포함한 전체 물가입니다. 다른 하나는 근원 CPI, 에너지랑 식품처럼 변동이 심한 항목을 뺀 물가입니다. 같은 CPI인데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줍니다. 월가 컨센서스를 보면 오늘 밤 헤드라인 CPI는 전년 대비 3.7%에서 3.8%, 202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 예상됩니다. 뉴스에 이 숫자가 뜨면 무서워 보일 겁니다. 근데 근원 CPI는 2.7%가 예상됩니다. 헤드라인과 근원 사이에 1%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헤드라인 3.8%면 끝장아니야. 아닙니다. 3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헤드라인은 무서웠지만 근원은 안정적이었습니다. 에너지를 빼면 물가가 잡히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숫자를 쪼개지 않으면 공포만 남고 판단이 사라집니다. 근데 여기서 한 겹 더 들어가야 합니다. 근원 CPI가 낮게 나왔다고 바로 안심하면 안 됩니다. 근원 안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40%입니다. 주거비가 혼자 떨어져서 근원이 낮아진 건지 물가 전체가 진짜로 안정된 건지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 숫자가 나오면 근원 전체만 보지 말고 서비스 물가가 어느 방향인지까지 한 번 더 들여다보셔야 합니다. 주거비 빼고도 서비스가 올라가고 있으면 진짜 인플레이션이 번지고 있다는 신호고 서비스도 안정적이면 기름값이 부풀린 거라는 뜻입니다. 이 구분이 오늘 밤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의 경계선을 하나 잡겠습니다. 근원 CPI 2.8%. 왜 하필 2.8%냐면 컨센서스가 2.7%입니다. 여기서 0.1%포인트만 올라가면 2.8%인데 이 한 칸이 넘어가는 순간 연준의 계산이 바뀝니다. 골드만삭스는 연내 근원 물가가 3% 수준에 머물 거라고 봤습니다. 2.8%가 넘으면 그 3%를 향해 가고 있다는 신호가 되는 겁니다. 연준이 물가가 안정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마지노선, 그게 2.8%입니다. 이 숫자를 기준으로 월가가 둘로 갈라져 있습니다. 한쪽은 이 선을 넘으면 금리 인하는 올해 없다, 인상도 가능하다고 하고요. 다른 쪽은 이 선 안에 있으면 유가발 일시적 충격일 뿐 하반기의 인하길이 다시 열린다고 합니다. 같이 양쪽 논리를 보겠습니다. 먼저 금리 인하 없다, 인상도 가능하다는 쪽부터 보겠습니다. 이쪽의 가장 무거운 목소리는 핌코입니다. 세계 최대 채권 운용사, 운용 자산만 우리 돈으로 2,600조 원이 넘습니다. 핌코의 최고 투자 책임자 댄 이바신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 연준이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금리를 안 내리는 게 아니라 올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왜 무거우냐면 핌코는 채권 운용사입니다. 금리가 내려야 채권 가격이 올라서 돈을 버는 구조입니다. 그 핌코가 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고 말하는 건 자기한테 불리한 시나리오를 경고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장사꾼이 내 물건 사지 말라고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바신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이미 유럽과 영국은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가 긴축으로 가는데 미국만 금리를 내리면 달러가 약해지면서 수입 물가가 올라가고 인플레이션이 오히려 더 붙습니다. 섣불리 내리면 역효과가 난다는 겁니다. 실제로 연준 내부도 갈라져 있습니다. 지난 4월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 동결을 결정했는데 표결이 팔다의 사였습니다. 4명이 반대표를 던진 겁니다. 연준에서 4명이 동시에 반대한 건 1992년 이후 처음입니다.
무려 34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깊은 내부 분열이 나온 겁니다. 반대한 사람들의 이유가 중요합니다. 로건, 카시카리, 헤맥 같은 지역 여는 총재들인데 성명서가 지나치게 완화적이다라고 했습니다. 시장에 금리 인하 기대를 심어주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오늘 밤 CPI가 높게 나오면 우리가 맞았다는 확인이 됩니다. 이쪽 논리만 보면 당장 다 팔고 싶어집니다. 세계 최대 채권 운용사가 인상을 경고하고 연준 내부가 34년 만에 갈라졌으니까요. 근데 반대쪽에서는 완전히 다른 그림을 보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는 온다, 시간 문제일 뿐이다. 이쪽의 핵심 논리를 가져온 사람은 TCW그룹의 채권 포트폴리오 매니저 루벤 호바니시안입니다. 이 사람이 한마디로 정리했습니다. 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일 가능성이 크다. 이게 왜 중요한 말이냐면 인플레이션에는 종류가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 전체가 과열돼서 물가가 오르는 것과 기름값 하나가 올라서 물가가 오르는 건 완전히 다른 병입니다. 감기에 항암제를 쓸 필요가 없는 것처럼 유가발 물가 상승에 금리 인상으로 대응하는 건 과잉 처방일 수 있다는 게 이쪽 논리입니다. 그리고 이 논리를 뒷받침하는 숫자가 실제로 나왔습니다. 먼저 소비자 심리부터 보겠습니다.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 소비자들이 앞으로 물가가 얼마나 오를 거라고 느끼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이게 전월 4.7%에서 4.5%로 내려왔습니다. 이 숫자가 왜 결정적이냐면 기름값이 44% 올랐는데 소비자의 인플레이션 기대치는 오히려 떨어진 겁니다. 물가가 오르는 건 맞는데 소비자들이 이게 계속 갈 거다라고는 안 느끼고 있다는 뜻입니다. 물가 공포가 번지지 않고 있다는 신호죠. 인플레이션이 고착되려면 기대 심리가 같이 올라야 하는데 그게 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경제 체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발표된 4월 비농업 고용. 예상이 6만 5천 개였는데 11만 5천 개가 나왔습니다. 예상의 거의 2배입니다. 노동시장이 아직 버티고 있다는 건 경기 침체가 아니라 유가라는 외부 충격 하나가 물가를 올리고 있을 뿐이라는 뜻입니다. 골드만삭스를 다시 보겠습니다. 골드만은 인하 시점을 미뤘지만 인하 자체를 포기하진 않았습니다. 12월에 한 번, 내년 3월에 한 번. 조건도 달았습니다. 유가 충격이 완화되고 노동시장이 추가로 둔화되면 인하의 길이 열린다. 경기 침체 확률도 기존보다 5%포인트 낮춰서 25%로 봤습니다. 시티의 글로벌 전략팀을 이끄는 베아타 만테이도 같은 방향입니다. 미국 주식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상향했습니다. 기술, 소재, 헬스케어를 선호한다고 밝혔는데 주목할 건 이 부분입니다. 미이란 휴전 논의가 진전되면 지금 소외된 섹터로 안도랠리가 확산될 수 있다. 모건 스탠리의 유가 전망도 다시 보겠습니다. 아까 최악 시나리오 130달러에서 150달러를 말씀드렸는데 기본 시나리오는 다릅니다. 6월 안에 호르무즈가 재개방되면 유가가 분기마다 내려갑니다. 유가가 내려가면 하반기 CPI가 자연스럽게 떨어지고 금리 인하의 길이 열립니다. 이쪽 논리의 속마음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무서운 건 기름값이지 경제가 무너지는 게 아니다. 기름값은 정치가 풀면 끝난다. 일리가 없는 말은 아닙니다. 실제로 고용도 버티고 있고 소비자 기대 인플레이션도 내려가고 있으니까요. 양쪽 다 데이터에 근거가 있습니다. 차이는 보는 시간축입니다. 금리 인상을 말하는 쪽은 지금 당장 오늘 밤의 숫자를 보고 있고 하반기 인하를 말하는 쪽은 6개월 뒤를 보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맞느냐가 아니라 오늘 밤 숫자가 어느 쪽에 힘을 실어주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한 사람이 한마디를 더 얹었습니다. 빅쇼트의 주인공 마이클 버리. 2008년 서브프라임 붕괴를 혼자 예측해서 전설이 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지난 금요일 이렇게 썼습니다. 마치 1999년에서 2000년 버블 붕괴 직전의 마지막 몇 달처럼 느껴진다. 버리의 포인트는 이겁니다. 온종일 AI 얘기뿐이고 다른 건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 주가가 오르는 이유는 고용이나 소비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그동안 계속 올랐기 때문이다. 올해 들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65% 올랐는데 이 궤적이 2000년 3월 기술주 폭락 직전과 닮아 있다는 겁니다. 버리의 경고가 오늘 밤과 연결되는 지점은 여기입니다. CPI가 나쁘게 나왔는데 시장이 안 빠지면요.
AI 축제에 취해서 물가 경고를 무시하는 거라면 그게 오히려 거품이 더 쌓이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숫자 자체만이 아니라 숫자가 나온 뒤에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까지 같이 봐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밤입니다. 한국 시간 밤 9시 30분. 미국 4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발표됩니다. 숫자 하나가 나옵니다. 이 숫자를 보는 방법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준선을 확인합니다. 근원 CPI 2.8%, 에너지와 식품을 뺀 실질적인 물가 흐름. 이 숫자가 오늘 밤 두 시나리오의 경계선입니다. 첫 번째 갈래. 근원 CPI가 2.8%를 넘는 경우 금리 인상 쪽이 맞았다는 뜻입니다. 에너지를 빼도 물가가 퍼지고 있다는 신호. 핌코가 말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살아나고 모건 스탠리의 더 매운 수치 경고가 적중한 겁니다. 올해 금리 인하는 사실상 사라집니다. 이 경우 미국 시장부터 보면 10년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달러가 강해지고 성장주에 압력이 옵니다. 연준 매파 위원들이 우리가 맞았다며 발언을 강화할 겁니다. 로건, 카시카리 같은 사람들이요. 이게 내일 한국장에는 이렇게 들어옵니다. 달러가 강해지면 원달러 환율이 올라갑니다. 환율이 올라가면 외국인 입장에서 한국 주식을 들고 있을 이유가 줄어듭니다. 환차손이 커지니까요. 오늘 하루에만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3조 7천억을 팔았는데 이 흐름이 내일 더 세질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갈래, 근원 CPI가 2.7% 이하인 경우 하반기 인하 쪽이 맞았다는 뜻입니다. 헤드라인은 3.8%로 무서워 보여도 기름값이 부풀린 거지 실질 물가는 안정돼 있다는 신호. 하반기 금리 인하 기대가 다시 살아납니다. 이 경우에는 국채 금리가 내려가고 달러가 약해지면서 성장주가 반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유지하고 있는 12월 인하 시나리오에 힘이 실리겠죠. TCW의 호바니시안이 말한 일시적 충격이 숫자로 증명되는 순간입니다. 한국장은 반대 경로입니다. 달러가 약해지면 원화가 강해지고 외국인 입장에서 한국 주식에 환차익이 생깁니다. 매도에서 매수로 돌아올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지금 위안화도 3년 만에 최고치에 근접해 있어서 아시아 통화 전반이 강해지는 흐름이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갈래. 근원 CPI가 2.8% 근처, 위아래 0.1%포인트 안에서 나오는 경우 이러면 시장은 방향을 못 잡습니다. 승부가 안 난 겁니다. 수요일에 나오는 생산자물가 지수 PPI, 목요일과 금요일에 트럼프 시진핑 정상회담까지 다음 단서를 기다려야 하는 구간입니다. 여기서 가장 위험한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숫자가 나오기 전에 미리 베팅하는 겁니다. 3.8% 나올 것 같으니까 미리 팔자. 어차피 괜찮을 테니까 지금 사자. 이게 도박입니다. 숫자가 나오고 30분만 기다리면 시장이 방향을 잡습니다. 그 30분을 못 참아서 돈을 잃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그 30분 동안 뭘 보면서 기다리느냐? 두 가지를 보시면 됩니다. 첫째, 미국 10년 국채 금리가 4.5%를 넘는지, 넘으면 채권 시장이 금리 인상 쪽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현재가 4.41%니까 0.09%포인트 차이입니다. 둘째, 달러 인덱스가 98을 넘는지, 지금 97.9입니다. 98을 넘으면 내일 한국장에서 외국인 매도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두 숫자가 내일 아침 내 계좌의 방향을 미리 보여줍니다. 숫자를 확인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9시 30분 넘으면 네이버에 미국 CPI를 검색하세요. 기사 제목에 근원이라는 단어가 붙은 숫자가 있습니다. 그게 에너지를 뺀 실질 물가입니다. 영어 뉴스에서는 코어 CPI로 뜹니다. 이 숫자가 2.8%를 넘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숫자를 읽는 법은 가져가셨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남았습니다. 오늘 밤 숫자가 나오기 전에 스스로 세 가지만 확인해 보세요. 이게 숫자보다 중요합니다. 첫째, 내 매수 근거가 뭐였는지. 삼성전자를 반도체 실적 때문에 샀으면 오늘 밤 CPI가 3.8%이든 2.7%이든 그 매수 근거는 안 바뀝니다. 반도체 실적은 CPI랑 무관하니까요. 이 경우 오늘 밤 숫자에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분위기가 좋아서 다들 사길래 샀으면 오늘 밤이 내 포지션을 점검할 시점입니다.
둘째, 내가 얼마나 버틸 수 있는 돈인지. 6개월 안 봐도 되는 돈으로 샀으면 어떤 숫자가 나와도 내일 당장 팔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신용이나 레버리지로 사신 분은 CPI 결과와 무관하게 지금 당장 반대 매매 라인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건 오늘 밤을 기다릴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할 일입니다. 셋째, 지금 내가 불안한 이유가 숫자 때문인지 감정 때문인지. 세대은행이 경고했다는 뉴스를 보고 불안한 거면 이 영상에서 근원 CPI 2.8%라는 기준을 가져가셨으니까 숫자로 확인하면도 됩니다. 근데 그냥 무섭다면 그건 포지션이 내 감당 범위를 넘었다는 신호입니다. 이 경우엔 CPI가 좋게 나와도 비중을 줄이는 게 본인한테 맞는 판단일 수 있습니다. 투자에서 가장 비싼 비용은 손실이 아니라 밤에 잠 못 자는 겁니다. 내 수면을 지키는 비중이 내 적정 비중입니다. 정리합니다. 월가 세대 은행이 동시에 경고를 터뜨린 이유를 거슬러 올라가면 호르무즈에 닿습니다. 호르무즈가 기름값을 올렸고 기름값이 오늘 밤 CPI를 밀어올립니다. 하지만 그 CPI를 한 겹 벗기면 근원이 나옵니다. 그 근원 숫자가 금리의 방향을 정하고 금리의 방향이 내일 내 계좌의 방향을 정합니다. 오늘 밤부터 습관을 하나 만드시면 됩니다. 앞으로 CPI가 나올 때마다 뉴스 헤드라인 숫자에 겁먹지 말고 근원부터 찾으세요. 2.8%를 넘는지 안 넘는지, 그리고 근원 안에서 서비스 물가가 어느 방향인지, 이 두 가지 확인만으로 뉴스에 흔들리는 사람과 뉴스를 읽는 사람이 갈립니다. 오늘 밤 확인할 것 정리합니다. 첫째, 근원 CPI가 2.8%를 넘었는지. 둘째, 근원 안에서 서비스 물가 방향. 셋째, 발표 30분 뒤 10년 국채금리 4.5% 돌파 여부. 넷째, 달러 인덱스 98 돌파 여부. 이 4개만 체크하면 오늘 밤에 승부가 보입니다. 그리고 숫자 보기 전에 나한테 물어보세요. 내 매수 근거가 아직 살아있는지, 내가 버틸 수 있는 돈인지, 지금 불안한 게 숫자 때문인지 감정 때문인지, 이 3가지 질문에 답하면 CPI가 뭐가 나오든 내가 할 일이 보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오늘 밤 CPI 숫자 보고 바로 움직일 건가요? 아니면 수요일 PPI까지 기다릴 건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숫자가 나오기 전에 베팅하는 건 투자가 아니라 도박입니다. 근거가 나온 뒤에 판단하는 게 투자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오늘 밤 CPI만이 아닙니다. 수요일 PPI, 목요일 트럼프 시진핑 정상회담, 금요일 파월 의장 임기 종료까지 변수가 줄줄이 서 있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세요. 더 알고 싶은 종목이나 경제 이슈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구독, 알림 설정까지, 경제적 자유까지 같이 가보겠습니다.